올해 70세가 된 박 선생님은 8년 전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3번의 재혼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3명의 배우자 모두 결국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지만 끝내 한 사람도 붙잡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0세입니다. 8년 전 제 아내는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제 손을 꼭 잡고 울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우리의 외동딸이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이혼 후 12살 된 아들을 홀로 키우며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딸을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병 치료비조차 아끼면서 의사의 치료 계획을 따르지 않아 결국 암이 전이되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의 재산을 반드시 딸에게 남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집과 모든 재산은 반드시 딸에게 물려줘야 하며 재혼을 하더라도 새 배우자에게 돈을 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딸이 힘든 상황인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딸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내의 깊은 모정에 감동한 저는 손을 꼭 잡고 절대 외부 사람들에게 돈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딸을 최대한 도울 것을 맹세했습니다. 아내는 제 약속을 듣고 나서야 안심한 듯 깊은 숨을 내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오랫동안 우울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내가 없는 세상은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저는 외로움을 견딜 수 없었고 결국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위해 맞선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함께 있어주지 않는다면 매일 밤 혼자 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울 것 같았습니다. 제 조건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젊었을 때 잘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지금도 멋있는 노신사로 불립니다. 저는 유머러스하고 옷차림도 깔끔하게 유지하며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항상 단정하게 입습니다. 맞선을 본 여성들은 모두 저를 좋아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함께 생활하는 것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저의 밝고 유쾌한 성격 덕분에 늘 웃음이 넘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기쁨이 필요하며 이는 침체된 노년의 삶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들은 저를 알게 된 후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끼며 더 이상 저를 떠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제 2번째 재혼 배우자인 최 씨는 저보다 5살 어립니다. 그도 저처럼 배우자를 잃고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장모님이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처음 만난 순간 저의 유쾌한 성격에 깊이 매료되었고 저에게 강하게 끌렸다고 말했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을 느낀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신속히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결혼 후 그는 제 집으로 이사 왔고 우리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그림 같은 아름다움을 자아냈습니다. 최 씨는 돈이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연금은 상당히 많았고 아들도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절대 저에게 금전적인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주 제게 옷을 사주면서 제가 멋있는데 좋은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제 원칙에 완벽하게 부합했습니다. 재혼 배우자에게 돈을 쓰지 않는다는 저의 신념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너무도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계속된 행복은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깨졌습니다. 그의 아들의 장모가 암에 걸려 더 이상 손자를 돌볼 수 없게 되자 아들은 최 씨에게 손자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친손자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짐을 챙겨 아들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저는 그를 붙잡으며 제가 어떻게 혼자 지내냐고 말렸습니다. 그러자 그는 손자를 돕지 못하게 하면 이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자신의 손자가 저보다 더 중요하다고 하며 만약 제가 반대하면 이혼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혼을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우리는 곧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실 저는 최 씨를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제 돈을 쓰지 않아서 선택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떠났지만 저는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다시 맞선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2번째 재혼한 나의 아내 이 씨는 나의 첫
번째 아내보다 7살 어리고 훨씬 더 잘생겼다. 저는 그를 처음 본 순간 그의 외모에 반해버렸고 그를 반드시 제 곁에 두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씨는 모든 면에서 완벽해 보였지만 단 하나의 단점은 돈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재혼의 조건으로 내건 것은 매달 200만 원을 자신이 직접 저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재혼 배우자에게 돈을 쓸 수 없었지만 그를 놓칠 수 없었기에 그의 요구를 받아들인 척했습니다. 일단 결혼한 후 나중에 해결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씨는 제가 매달 20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에 기뻐하며 혼인 신고를 마쳤고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돈을 줄 생각이 없었기에 항상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특별히 잘해주기로 했습니다. 집안일을 일절시키지 않고 하루 3끼 식사를 챙겨주었습니다. 밤에는 발을 씻어주고 직접 발 마사지를 해주며 그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를 공주처럼 떠받들었고 그가 저의 정성을 보고 절대 떠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한 달이 금방 지나갔고 마침내 제가 이 씨에게 매달 2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 씨가 돈을 달라고 하자 저는 일부러 변명을 하며 모든 돈을 정기 예금에 넣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찾으면 이자가 손해이니 적금이 만기되면 전액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말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며 이제 와서 말을 바꾸는 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매달 7,800만 원의 연금을 받으면서 200만 원도 못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습니다. 결국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제 아내는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재산을 딸에게 남겨야 한다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다른 여자에게 돈을 줄 수 없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이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저를 주먹으로 몇 번이나 쳤습니다. 그는 나이가 이만큼 들었으면 약속 하나는 제대로 해야지. 할 수 없는 걸 왜 그렇게 큰 소리치고 나를 속였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결국 헛된 결혼만 하고 또 이혼해야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제가 그가 이혼을 원한다는 말을 듣고는 급히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비록 돈을 줄 수는 없지만 평생 당신을 아끼고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한 번 흘겨보더니 없는 주제에 허세는 부려가지고 결국 나를 속였어 라며 단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이 씨는 미련 하나 없이 떠났고 저는 깊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새로운 배우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번의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절대 가난한 여자를 재혼 상대로 삼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가난한 여자는 남자의 돈을 바라보게 되어 결국 금전적인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3번째 재혼 상대는 정 씨였습니다. 그는 이전 2 사람보다 훨씬 부자였습니다. 그가 내건 재혼의 유일한 조건은 제가 그를 정성껏 돌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돌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뿐이라면 그게 뭐가 어려울까 싶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곧바로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렇게 저는 3번째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 집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제 집이 그의 집만큼 크고 웅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의 집은 대저택이었고 위층에는 그의 아들 가족 3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래층에서 함께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집으로 이사 가기를 망설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면 불편할 것 같았고 제 집에서처럼 자유롭게 지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작은 집에서 하루도 지낼 수 없다며 제가 이사를 오지 않으면 각자 따로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혼자 사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하고 옷가지를 챙겨 그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사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단순한 무료 가정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가 저와 재혼한 이유는 단 하나. 바로 제가 요리를 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대로 내려온 요리 솜씨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한국식 요리는 정말 일품이었습니다.
그는 재혼 전에 제가 만든 음식을 맛보고 결혼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매일 제가 만든 요리를 먹고 싶어 했으며 저의 요리 솜씨가 프로 요리사를 능가한다고 칭찬했습니다. 좋은 음식을 매일 먹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며 기뻐했습니다. 제가 요리를 잘하지만 사실 저는 게으른 편이라 매일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요리를 하지 않으면 정 씨는 아마 저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 저는 마지못해 매일 요리를 하며 가족들의 전담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정 씨는 돈 욕심이 없었지만 성격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그의 말은 곧 법이었고 절대로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동쪽으로 가라고 하면 서쪽으로 갈 수 없었고 단순히 산책을 가고 싶어도 그의 허락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을 나설 수 없었습니다. 제가 정 씨와 재혼한 후 저는 그의 소유물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행동을 그의 눈치를 봐야 했으며 조금이라도 반항하면 그의 얼굴이 험악해져서 두려웠습니다. 그의 아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침입자처럼 바라보았고 제가 아무리 정성스럽게 요리를 해도 단 한마디의 칭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식사를 하며 저를 외면했고 가족들과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식탁에 음식을 올려놓으려던 순간 그의 손자가 일부러 제 발을 세게 밟았습니다. 저는 아파서 휘청거렸고 손에 들고 있던 음식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 씨는 제가 다쳤는지에 대해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꾸짖으며 당장 새 음식을 다시 만들라고 명령했습니다. 제 발이 너무 아파 겨우 소파에 앉아 상처를 달래려 했지만 그는 앉지도 못하게 하고 강제로 주방으로 가서 요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며느리가 퇴근 후 배고프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윽박질렀습니다. 저는 그의 무서운 표정을 보고 참을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정 씨의 집에서 보낸 답답한 나날을 떠올리면 저는 스스로에게 너무 억울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힘들게 음식을 준비했지만 그의 손자가 저를 다치게 했을 때조차 정 씨는 저를 걱정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일하라고 다퉜습니다.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닥에 주저앉아 서럽게 울고 있었지만 정 씨는 저를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를 내며 이렇게 울어대면 이웃들이 다 듣고 우리 가족이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결국 저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를 받아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쫓겨난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만약 제가 나가지 않으면 그의 덩치 큰 아들이 강제로 저를 내쫓을 것이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3명의 재혼 배우자를 모두 잃었습니다. 모든 결혼에서 진심을 다했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버림뿐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제 운이 너무 나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4번째 결혼은 이전과 다를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운이 항상 나쁠 수는 없기에 저는 4번째 배우자를 기다리며 행복한 노년을 꿈꾸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 적절한 시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년의 재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혼자라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조급하게 결혼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급한 재혼은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노년의 재혼은 쉽지 않기에 신중함이 더욱 필요합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충분한 이해와 시간을 가진 후에 결혼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결혼도 어렵지만 재혼은 더욱 어렵습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행복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삶의 압박 속에서 사람들은 종종 이 일도 어렵고 저 일도 어렵다고 불평하지만 이내 다시 분주히 살아갑니다. 누구나 하늘에서 행운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삶을 원한다면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물론 운명도 인생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가한 직장에서 안정된 수입을 얻으며 나이가 들어도 좋은 연금을 받아 평온한 노후를 즐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평생 땅을 일구며 흙을 등에 지고 살아갑니다. 살아있는 한 계속 일해야 하고 자신의 힘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어느 의미에서 불공평함이야말로
가장 공평한 것입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찾고 열심히 노력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만능이 아니지만 돈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문에 저축은 노후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70세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저축도 없고 연금도 없지만 자신의 노년이 아주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름은 최수진입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집안의 장녀로서 3명의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평범한 농부로 성실하고 착한 분들이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부흥하는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하거나 동생들을 돌보며 보냈습니다. 30살이 되기 전까지 그녀가 가본 가장 먼 곳은 군청 소재지였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 마을의 한 아주머니가 그녀에게 혼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청년의 이름은 경호였으며 외모는 평범했지만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둘은 성격이 잘 맞았고 1년도 안 되어 결혼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갑자기 병이 났다. 이런 상황에서 경호의 부모님은 결혼을 반대하며 아들을 데리고 도시로 가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그녀는 한동안 마음이 아팠다. 어느덧 8년이 흘렀고 그녀는 여전히 농사를 짓고 어머니를 보살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경호가 부모님의 주선으로 결혼하고 자식까지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몹시 실망한 최수진은 평생 부모님과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박 씨 부인은 거동이 불편했지만 딸에 대한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결혼하는 것을 완강히 반대하며 심지어 단식까지 하며 박홍화를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허약했던 그녀는 오랜 시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박홍화의 평생의 가장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해 마을에서는 땅을 나누어 주었고 박홍화는 아버지와 함께 작은 채소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팔았습니다. 어느 날 박홍화가 장사로 바쁜 와중에 한 남자가 어린 소년을 데리고 그녀의 가판대 앞으로 왔습니다. 그 남자는 바로 이미 결혼해서 아이까지 둔 강호였습니다. 강호를 본 순간 박홍화의 마음은 씁쓸했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강호는 아이의 손을 잡으며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참 장난꾸러기지. 그런데 그의 엄마는 내가 능력이 없고 큰 돈을 못 번다고 해서 나랑 이혼했어. 너는 어떻게 지내? 이 만남을 계기로 두 사람은 다시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반달이 지난 후 박홍화는 강호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씨 어르신은 이를 막지 않았지만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시부모님이 결혼을 적극 찬성하며 박홍화를 위해 1.8kg의 선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박홍화는 강호를 따라 도시로 갔고 6살 난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주민등록도 없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남편과 아이의 일상을 돌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속담에 사랑하는 사람의 집은 사랑하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박홍화는 첫날부터 강호의 아들을 친자식처럼 보살폈고 함께 놀아주며 사랑과 정성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박홍화는 한 번도 아이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최대한 노력해서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그녀는 또 다른 자녀를 갖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아이는 점점 박홍화를 의지하게 되었고 심지어 강호보다 더 깊은 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명절 강호는 술과 달고기를 사왔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에 아들은 기분이 좋지 않은 얼굴로 있었습니다. 박홍화 부부가 이유를 묻자 아이는 강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좀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아빠는 닭고기를 좋아해서 샀지만 엄마는 삼치를 좋아하는데 왜 안 샀어요? 강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 말이 맞아. 내가 좀 이기적이었구나. 오늘은 시간이 없었지만 내일은 꼭 삼치를 사올게. 그 순간 박홍화의 눈은 흐려졌고 마음은 따뜻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모르는 사이 아들은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 대학을 졸업한 후 좋은 직장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이제 곧 할머니가 되시겠네요. 기분이 어때요? 박홍화는 기뻐하며 그의 등을 토닥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 박홍화는 많은 음식을 준비했고 커다란 봉투도 준비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아들은 여자친구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곧 결혼할 거야.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게 있어. 이제까지 엄마는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 정말 많은 희생을 하셨어. 그러니까 언제나 엄마를 잘 모셔야 해. 나중에는 우리가 반드시 엄마를 봉양해야 해. 남편이 은퇴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박홍화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박홍화는 깊은 슬픔에 잠겼고 한편으로는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고 저축도 없으며 연금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생각하니 아들에게 짐이 되기 전에 차라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박홍화는 조용히 짐을 챙겨 아들에게 알리지 않고 떠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미 그녀의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엄마, 절대 돌아가시면 안 돼요. 아들은 단호하게 말하며 끝내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두 모자는 부둥켜 안고 한바탕 눈물을 흘렸고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 친엄마예요. 어디든 제가 있는 곳에서 함께 하셔야 해요. 이제 박홍화는 아들 집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효심이 깊고 이해심이 많으며 손자와 손녀도 그녀를 무척 따릅니다. 때때로 어르신들은 집과 연금을 가지고 있어도 노후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를 존경하고 의지하지 않으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자식이야말로 부모의 행복한 노년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장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것을 해주려고 할수록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늙어 힘들어지면 자식은 당연한 듯 기대게 되고 부모의 행복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옛말에 헛된 고생은 없고 헛되이 견딘 고통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공평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인정받고 그에 상응하는 존경과 보상을 얻게 됩니다. 때로는 돈이 매우 유용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돈 때문에 가족의 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곁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가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함과 감사 그리고 효도는 마음으로 느끼고 또 마음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원칙이며 삶의 근본적인 자세이기도 합니다. 돈은 손에 쥐고 정은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과 무성한 가지도 튼튼한 뿌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고 불만을 덜어내며 진심으로 삶을 받아들이고 남을 배려한다면 언젠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 헌신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5분 안에 삶의 의미를 깨닫기. 80%의 사람들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며 대부분 인생의 절반을 이미 보냈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삶을 허비하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합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새우맹인족이라고 부릅니다. 즉, 바쁘게 살아가지만 정작 결과는 없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여기 우리가 무의미한 바쁨에서 벗어나 더 나은 자신을 만나기 위한 8가지 황금 법칙이 있습니다. 선택은 노력보다 중요하며 방향이
곧 성공을 결정짓습니다. 경로 의존성 원리는 우리가 어떤 경로에 들어서면 그 경로에 점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성공의 절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솝 우화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독수리가 나무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매가 날아와 독수리를 붙잡았습니다. 독수리는 자신을 놓아달라고 간청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의 배를 채울 수 없어. 진정 배부르고 싶다면 더 큰 새를 잡아야 해. 하지만 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손에 있는 먹이를 버리고 보이지도 않는 먹이를 찾아다닌다면 그야말로 바보가 아니겠어. 이처럼 매는 매우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베르나르와 같은 지혜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허황된 목표를 좇기보다는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능력밖에 목표를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지만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신의 실제 능력을 초월한 거대한 목표는 과중한 부담과 이루지 못한 후회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소진시킵니다. 인생의 길에서는 묵묵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길을 잘못 들었다면 제때 멈추는 것이 곧 발전입니다. 삶의 의미는 결국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방향을 선택해야 노력의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을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얻는 결과도 달라집니다. 시간은 위대한 작가입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완벽한 결말을 써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틱톡과 게임에 빠져 시간을 낭비하고 어떤 사람들은 독서와 운동을 통해 자기 개발에 힘씁니다. 유럽 르네상스 시대의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어릴 적부터 그림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당시 이탈리아의 유명한 도시인 피렌체로 보내 명성 높은 화가 베로키오의 제자로 들였습니다. 스승은 다빈치에게 달걀을 그리는 연습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달걀을 하나 그리고 또 하나 무려 열흘 동안 반복했습니다. 스승은 다빈치가 점점 지루해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걀을 그리는 일이 쉬운 것 같겠지만 1000개의 달걀 중에서도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같은 달걀이라도 각도를 바꾸어 보면 모양이 달라지고 타원형의 윤곽도 변하기 마련이다. 이를 종이에 완벽하게 표현하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을 들은 다빈치는 더욱 정성을 다해 대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힘든 예술 연습을 거듭한 끝에 수많은 불멸의 명작을 탄생시켰습니다. 즐거움을 찾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결국 그것이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시간을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해야 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발전해 나가면 성공은 멀지 않습니다. 1의 365제곱은 1.0일의 365제곱은 37.8일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일 제자리 걸음만 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지만 하루에 1%씩만 나아가면 1년 후에는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복리 법칙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조금씩의 성장이 충분한 시간을 만나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운 것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실수하는 것 자체는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진정 두려운 것은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고 개선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실수에서 교훈을 얻고 이를 통해 성장해야 다시는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과거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고 성장해야 합니다. 새로운 삶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면 그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가장 빠른 성장의 지름길은 최고의 사람들에게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훌륭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남다른 강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본보기를 찾아 그들의 훌륭한 점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빠른 성장을 위한 지름길입니다. 항상 한 발짝 더 생각해야 더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바둑과 같습니다. 고수는 한 수를 두면 세 수를 내다보며 때로는 그 이상을 생각합니다. 성공은 복잡한 사고방식이 필요하지 않다. 단지 모든 일을 한 걸음 더 깊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삶에서 많은 사람들은 눈앞의 일만 보고 당장의 이익만을 좇지만 이렇게 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며 심지어 이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견지명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하며 모든 일을 더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인생의 승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것입니다.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상 중 하나는 진심으로 타인을 돕는 순간 동시에 나 자신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남을 돕는 것은 상대방을 곤경에서 구해주는 선행일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에서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돕는 과정에서 나 자신도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먼저 타인을 도와보세요. 스스로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인생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역사일 뿐 중요한 것은 현재를 붙잡는 것입니다. 시인 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태양을 놓친 것에 대해 울고 있을 때 별들도 놓치고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실패와 고통에 사로잡혀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중한 현재의 시간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상처는 이미 지나간 역사일 뿐. 그것이 우리를 올감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을 붙잡아야만 후회 없는 인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과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지혜의 흐름은 매일 새로운 글을 전해드리며 여러분이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